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G20 양자회담장에서 30분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6번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과정에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이야기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에 미국 측이 동의한 겁니다. 이로써 북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별도 일정으로 열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 잠시 후 G20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에 참석하며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미 정상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제재 완화를 두고 빚어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비핵화가 먼저라는 거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선을 두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데 쐐기를 박은 겁니다. 기존 원칙의 재확인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 속도보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재와 별도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남북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화답했습니다. 차기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실무급 회담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했습니다. 최근 남북이 11개 GP 가운데 10개를 완전히 파괴한 이후에 발생한 첫 귀순 사례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우리 군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6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인근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한 명을 감시 장비로 식별,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며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최근 남북이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 지역과도 멀지 않은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남북이 GP를 시범 철수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로 군은 신병을 확보하고 국정원, 합참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조에 인계했습니다. 합참은 해당 지역 전방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도
남북 관계를 의식해 남하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결단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서울 답방을 결단을 할까요? 네, 현재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 정권의 의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수행하자며 연일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신의주를 방문하거나 유리공장, 수산업 산업소 같은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도에도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이 경제 협력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영찬 수석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윤영찬 수석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이제 인터뷰 발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이 발표를 잘 들여다보면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는 동의했지만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그러니 남북 회담에서 경제 협력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미국의 시그널이 읽힙니다. 네, 그렇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얻을 게 없는 서울 답방을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뭔가 뚜렷한 이득이 없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서울 답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보단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 진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재자로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보건의료나 산림 분야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즉 가장 중요한 남북 협력, 즉 남북 경제 협력은 즉각 받을 수는 없어도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풀거나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가능한 카드인 겁니다. 예. 또 본인이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것을 지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더라도 일단 답방에 응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말이죠. 그럼 언제쯤 답방이 이루어질까요? 연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연내 답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이번 달 13일쯤 답방을 추진했다가 북한이 연내에는 좀 힘들다는 답을 보내와서 사실상 다음 해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적극 동의를 해주면서 북한의 대외적 부담이 줄어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흔히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을 실리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형이라고 정의하죠. 네. 이런 리더십을 생각하면 연내로 답방하는 것을 결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문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서울을 방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날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일단 이번 달 17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기일입니다. 이 전에는 엄숙한 국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서울 답방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그 이후일 텐데 마침 그 즈음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철도 공동조서가 끝나는 만큼 그렇군요. 이 시즌에 예, 그렇습니다. 연내 착공을 하면서 철도나 도로 착공식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연내 답방을 한다면 12월 17일 이후가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남북 철도 상징적인 착공식입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답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이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로 치면 암행어사와 같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소속 직원 9명이
비리와 부패 의혹으로 전원 교체돼 본래 소속 기관으로 돌아갔죠. 조만간 검경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서 그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이번 비위 의혹 사건으로 검경에 원대 복귀한 특별감찰반은 모두 9명, 변호사 1명을 포함한 10명, 한 팀의 전원이 이례적으로 교체된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 발생한 비위인 만큼 조사를 대검 감찰본부로 정하고 발빠르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1차 감찰 내용을 통보해 왔다며 어제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감 소속 파견 검찰 공무원이었던 김모 수사관 등 3, 4명의 부적절한 평일 골프 회동의 자금 출처부터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수사관이 지난 7월 자신의 감찰 담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에 승진 이동을 시도했던 정황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비위 관련 자료를 기다리며 주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한편 이번 비위 사건의 단초가 된 김 수사관이 경찰에 캐물었던 지인 관련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밖의 비위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검경의 고강도 감찰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면 교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발생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 대해 즉각 사표를 받으라고 할 정도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골프 접대 의혹 등으로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제게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지난번 문 대통령의 경로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미 청와대 기강회의 전반에 대한 불만이 포함됐었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참모진 개편의 폭을 키울 고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론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감반 전원만 교체하겠다고 될 일입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 기간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뒤 남북 관계와 2020년 총선 등을 감안해 참모진 개편의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다음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무더기로 내놓은 해명 자료입니다.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지사의 어머니 구호명 씨가 형 이재선 씨에 대해 의뢰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선 씨 문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입원 기록을 포함해 대부분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전보조치당했다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로 사실상 다음 주엔 이 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이 지사 측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다시 들춘 데 대해 언급한 언론 인터뷰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문 씨는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며 도가 지나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이 지사의 거취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취임 5개월을 맞은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안개 속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다시 거론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준용 씨가 언론을 통해서 자신에게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은 부당하다.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혀서 파문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이정호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번 대선 당시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사실 이제는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한데 당시 문준용 씨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 어떤 거였죠? 지난해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006년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정치인의 아들이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네. 당시 해당 정당들은 민주당에 비해 크게 열세였던 선거 판세를 뒤흔들 좋은 소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보가 당시에 조작된 걸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는 이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언급으로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는 공개적인 인터뷰. 문준용 씨가 이 시점에서 왜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침묵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야당이 그리고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들춰낸 특혜 채용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시에 현재 상황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인터뷰에서 문준용 씨는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도가 지나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꽤 강경한 발언인데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일이 알려졌고 지금처럼 정치 쟁점화돼 왜곡 정도가 심해지면 추가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문준용 씨는 자신의 얘기가 자꾸 이제 세간에 언론에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 불편해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용정보원 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정치 쟁점화시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것이며 네. 부당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평창에서 최근 열린 예술 행사에 미디어 아티스트인 자신의 작품이 걸린 것에도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일을 거론을 했는데요. 네. 자신의 일상은 대선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작품까지 폄훼한다는 겁니다. 예.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준용 씨는 대통령의 아들로 자기를 봐주지 말고 그냥 미디어 아티스트로 자기를 봐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문준용 씨가 이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SNS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준용 씨는 예술계에선 꽤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작품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모니터나 각종 전자장비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백남준 작가가 하던 게 바로 미디어 아트입니다. 예, 그렇죠. 문준용 씨는 자신이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대통령의 아들로만 인식되는 게 불편하다는 입장을 이번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SNS처럼 날 것 그대로의 공격적인 정치 얘기가 오가는 공간을 통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언론과 인터뷰 이거를 한다는 사실을 문준용 씨가 부모님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한테도 얘기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문준용 씨가 인터뷰에 응한 점을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온 가족이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네, 그렇게 추정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문준용 씨는 예술가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일반적인 꼬리표도 불편할 텐데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을 문 대통령 내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조명된 특혜 채용 의혹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자, 특혜 채용 의혹에 도가 지나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받는 특혜는 없애야 한다. 문준용 씨의 말, 정치권의 공방 소재가 아니라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살고 싶어하는
문준용 씨의 바람이 실현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추적 이정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50여 개 진보단체 소속 만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단체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건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에 최대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점령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 진보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중단 등을 외치며 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처리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3년 만에 열린 진보 세력 민중대회인 만큼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그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후원장담하며 만들었던 52시간 상한제는 까맣게 잊은 채 이제는 탄력근로기간제 확대로 임금 삭감, 과로, 장시간 노동의 박근혜정권적 패션을 다시 재현하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를 애워싸는 모양으로 행진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역 앞은 태극기를 든 보수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 소속 4천여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구출하자! 3시간가량의 집회 후 이들은 대형 태극기를 펼친 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선 2천여 명이 모이는 미투 관련 여성 집회도 있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다가 끝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일자리 예산과 같은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여야 3당 몇몇 의원들의 비공개 협의에 달렸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칙이란 말을 들어가며 속도를 냈지만 심사한 양은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상 내일인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을 지키는 건 물 건너갔고 또다시 소소위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3당은 소소위를 통해 정부안이 아닌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리 시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 심사만 마무리되면 되는 대로 본회의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법상 근거가 없고 정식 명칭도 아닌 소소위는 각 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장제원, 이해훈 의원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부입니다. 이들이 손질한 예산안을 각 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하는데 모든 과정에 속기록이 남지 않고 언론 감시도 불가합니다. 올해도 어떤 깜깜이 미실심사, 졸속 부실심사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투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소위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 간 이견이 커 보류된 예산 항목 200여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소소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방안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어제 수원역 근처 지상 11층, 지하 5층짜리 대형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요, 지하 PC방 매니저가 불이야라고 신속하게 외쳐서 대피시킨 데 있습니다. 또 4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의 대응이었죠. 어제 화재 대응을 교훈 삼아서 비슷한 화재가 날 경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영영 기자입니다. 입구에서 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나오고 연기를 마신 한 사람은 나오자마자 쓰러집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식구들이 계속 거기서 나왔어요. 계속. 큰 정도 그 상황이었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불로 중상 1명을 포함해 46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지하 1, 2층 500석 규모의 PC방에는 250여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PC방 매니저가 불이 났다고 외치며 손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PC방에는 자기가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나왔다.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도 빛을 발했습니다.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인명구조에 나섰고 인근 대여섯 곳의 소방서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불길은 4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환풍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내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0대 노인이 호흡을 잃고 쓰러졌는데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승객을 살려냈습니다. 버스에서 받아온 응급처치 교육 덕분이었는데요. 20년간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기사님이 시민 영웅이 됐습니다. 부산 182번 시내버스의 기적, 강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일대를 도는 182번 버스 안. 놀란 할머니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의식을 잃은 70대 할아버지의 몸을 주무릅니다. 직감적으로 일이 난 것을 눈치챈 버스기사 김창석 씨는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김 씨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회사에서 배운 대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1분여가 지나자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져도 감각도 없고 숨도 안 쉬고 얼굴도 창백하고 입술이 시풀에 변해 이해 안 되겠다 싶어 살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바닥에 바로 눕혀서 목숨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이 쓰러져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고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앉아있는 상태였으며 승객의 안전만 생각한 30년 베테랑 기사의 직업정신이 182번 버스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잘 되겠죠. 이제 긴장도 안 하고 당황도 안 하고.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아버지 부시로 불린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냉전 종식에 기여하고 걸프전을 승리로 이끄는 등 미국 역사에 굵직한 획을 남겼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30일 밤 10시 향년 94세의 일기로 숨졌습니다. 아들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놀라운 94년을 보낸 뒤 돌아가셨음을 슬픈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전 파킨슨병을 앓았던 고인은 지난 4월 부인 바버라 부시가 숨진 뒤 입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6년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주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두 번의 부통령직을 거쳐 1988년 미 4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89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만난 고인은 동서의 화합과 협력을 이끈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I wanted to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on some of the latest developments related to the situation in the Soviet Union. 1990년 쿠웨이트 해방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며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한 고인. 하지만 경기 침체로 재선에 실패하며 은퇴했고 장남 부시를 대통령으로 키워내며 부자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12월 1일) 오늘은 국내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뭐가 달라진 겁니까? 통신 속도가요, 지금보다 20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뭐가 좋아진대요?
자율주행차, 이 원격 수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요. 4차 산업혁명도 견인한다고 하네요. 4차 혁명도 좋지만 1차 혁명부터 관리 잘해야죠. 그죠? 1차 혁명이라니 어떤 불 조심해야죠. 네. 통신국 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소식은 강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 2, 1, 발사! 12월 1일 새벽 0시 통신 3사가 일제히 5G 시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5G는 LTE보다 최대 20배 속도가 빨라 90분짜리 영화를 단 0.16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 정보 전달로 자율주행이 더 안전해지며 VR이나 AR 게임은 더욱 현실적인 화면으로 즐기게 되고 화재 현장도 감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고객은 5G 폰이 나오는 내년 3월부터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지만 기업과 산업 전반에는 지금 당장 크고 작은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격 제어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중장비를 운전하는가 하면 굴삭기로 지뢰 제거 같은 위험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프로야구나 골프 등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만 골라볼 수 있고 아이돌 공연은 전후 좌우 화면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스타 한 명만 골라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5G 시대를 선포했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생활에는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자율주행이 보편화됐을 때 최근 일어난 KT통신구 화재 사건 등이 재발하게 되면 초연결 사회에서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강호형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매달 연금을 받고 임대주택 거주도 가능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연금형 주택은 젊은 층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72살 황문하 씨는 살던 집을 LH에 팔기로 했습니다. 20년에 걸쳐 월 150만 원을 받고 임대주택 이주도 보장해주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한 겁니다. 집 관리하기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이제 연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고령자는 자신의 집을 정부에 매각해 매달 연금으로 받고 정부는 그 집을 여러 세대로 쪼개 리모델링한 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매입한 노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 가격의 70%만 인정하고 담보대출금을 연금으로 주는 주택연금과 달리 주택 매각 대금이 포함돼 월 수령액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집을 팔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우선 순위를 보장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나눔 주택을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저녁쯤에는 대기를 깨끗하게 해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 20에서 60, 남부지방에 10에서 40,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현재 황사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만 밤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낮에는 11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17도, 부산이 1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미국의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저 항모 이름이 무언가요?
2009년에 취역한 조지 H.W. 부시함입니다. 오늘 타계한 아버지 부시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죠. 미국에서는 생전에 있는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항모 이름을 짓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역사 문화가 다르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긴 있죠. 그러게요. 네. 느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하게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세요.